자산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유형자산 우리 인식에 대해서 했습니다. 유형자산 인식, 유형자산. 인식에 대해서 이제 최초하고 이제 후속 원가. 최초 원가 부분하고 후속 원가를 하는데, 최초 원가는 어렵지 않은데, 후속 원가 부분은 우리가 이제 대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대체도 있고, 증설도 있고, 수선 유지가 있고. 원칙은 자산성이 있냐, 없냐로 본다. 우리가 원칙은 자산성 유무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번 시간에는 보시면 이제 원가의 구성 요소에서 원가의 구성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원자산을 원가로 인식합니다. 원가로 인식하는데, 원가로 우선 요소는 이제 크게 이제 매입 금액이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이제 세금 같은 게 붙습니다. 세금이 붙으면 이제 관세비 환급 불가능한, 이제 환급 불가능, 이런 거죠. 환급 불가능. 취득 관련 세금, 취득세,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부동산 관련된 건 대부분 게 취득 등록세,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가산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할인받는 부분, 리베이트 부분, 당연히 차감하는 거죠. 그래서 순액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좀 중요한데,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까지 직접 관련되는 원가. 경영진이 의도하는. 이게 약간 주관적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필요한 장소와 상태까지,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상태. 이때까지 이게 우리가 드는 원가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 중요한 지적입니다. 지적. 그래서 비정상이라든지 뭐 예상보다 오버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원가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복구 충당 부채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충당 부채 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관련된 자산을 해체하거나 이제 주유소 같은 게 일단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복구 충당 부채가 이제 큰 회사들 복구 충당 부채, 그래서 충당 부채죠. 충당 부채를 인식하고, 자산을 인식합니다. 자산을 인식하는 거예요. 3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충당부채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가치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충당부채는 이제 미래이기 때문에 회계 기본 개념이 현재 가치로 다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를 하고, 후수적으로는 자산은 이제 취득 원가니까 바뀔 일 없잖아요. 우리가 바뀔 일 없고, 이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거, 이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거고, 충당부채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미래 시점 명목가액으로 현재 가치에서 미래 명목 가치로 미래 명목 금액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가되겠죠.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충당부채가 되고, 시간의 이제 가치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보통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감가상각비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번 복구 충당부채, 흔히 말하는 복구 충당부채도 이제 실무적으로 점점점 더 많이 예전보다도 더 이제 감사인들이 그 회계법인들 쪽에서 이제 인식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구 충당부채는 계속 바뀌는 거, 이렇게 바뀌잖아요. 바뀌는데 요 최초 추정되는 원가라고 그래서 써준 겁니다. 괜히 요 최초라는 말이 써준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이제 상술 가시면 이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요 이제 표현이 좀 되게 애매한데 다시 한번 또
예시를 들어줬습니다.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는데 직접 관련되는. 이런 게 뭐가 있냐?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프로젝트 큰 설비를 하면, 당연히 이제 우리 장비도 들어오지만, 설치 원가 같은 게 당연히 듭니다. 인건비도 들고, 이런 것도 있어서, 유형자산, 1번 보시면 이제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 관련돼 발생한 종업원 급여. 예, 관련된 종업원 급여는 다 이제, 원가로 하는 겁니다, 원가. 그래서 종업원 급여는, 요 관련된 종업원 급여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화돼서, 감가상각을 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가상각으로 가서 이제 비용이 처리됩니다. 감가상각돼서 이제 비용이 처리되는데, 또 이게 뭐 연구개발 이쪽으로, 무형자산 쪽으로 우리가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게 또 다시 한번 또 자산화 되는 거예요. 무형자산 간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우리 그쪽에서 무형자산 상각비가 또 돼서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비용이 바로 인식 안 되고 좀 늦게 이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 이제 특성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두 번째는 설치 장소 준비 원가, 그 다음에 최초의 운송비 지급 원가. 이것도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최초라는 단어가 이제 괜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최초. 왜냐면 이제 사용 가능한 상태인데, 여기가 아닌가 봐 하고, 또 이제 여러 번 이동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불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사용 가능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뭔가 장비를 이동하는 것들은 취득 원가를 보지 않는다. 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비용 처리한다. 로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설치한 다음에 바로 쓰는 게 아니고 다 테스트를 합니다. 유형자산이 전선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 이렇게 이제 시험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원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취득 원가에 포함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원가. 설비 같은 경우는 뭐 전문가도 이제 우리가 해서 배우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전문가한테 지급하는 수수료도 우리가 원가로 드는 겁니다. 그 수수료라는 단어만 보고 이제 비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 가능한 상태, 왜냐면 우리 기업이 이제 그 설비를 써야 되니까 그 이용 가능한 상태까지 드는 것들은 다 그 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게 지적입니다, 지적.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기준서, 그 다음 문장에 보면 특정 기간 동안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유형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동기간에 발생한 그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하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의 원가에 대해서는 우리 재고자산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재고자산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우리 재고자산 쪽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유형자산이 이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후에는 원가를 더 이상 인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계속 제가 강조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비교 가능성을 높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비교 가능성. 어떤 동일한 장비를 A라는 회사도 있고 이제 B라는 회사가 이제 동일하게 했는데, 어떤 회사는 뭔가 잘못해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원래 이제 정상적이라면 뭐 10,000원인데, A라는 회사는 10,000원인데, B라는 회사는 뭔가 잘못해서 계속해서 이제 30,000원이 된 거죠. 30,000원이 되면 이제 그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원래 여기서 이제 10,000원은 원가고 20,000원은 이제 비용으로 가야 되는데, 비용을 했는데, 이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드러나지 않으면 또 B에 대한 경영진에 대한 평가를 주주들이 잘못할 수가 있는 거죠. 뭔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장소와 최초의 이제 성과가 사용 가능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드는 것들은 원가를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당해 유형자산을
그 장부감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취득 원가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우리가 테스트 한다고 했잖아요. 그 우리 설비를 하면 설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이제 그 우리가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면 그 설비 성격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판매 가능한 제품이 나올 수가 있죠. 판매 가능한 제품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테스트 하는 과정 중에서 제어가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어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러한 제어를 판매 얻은 매각 금액과 제어의 원가는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그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손익. 그러니까 취득 원가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 이 별도로 인식하는 거야. 별도 인식한다. 그러니까 취득 원가하고 취득 원가가 아니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게 이제 요건데, 그러니까 우리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제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이 나오는 테스트도 있고 제품이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중간 단계의 설비라면 우리 공정의 중간 단계 설비는 제품이 안 나올 텐데, 최종 단계의 설비라면 제품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 거는 제품을 또 판매할 수가 있잖아요. 판매해서 얻는 것들은 우리가 취득 원가에서 차감하는 게 아니라 그 별도로 그냥 손익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하나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 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가 들었는 게, 건설용 그 토지를 산 거예요. 토지를 샀는데, 잠시 이제 주차 용도로 쓴 거예요. 주차 용도로 쓰면은 거기서도 이제 수익이 날 수 있겠죠. 아까랑 이제 비슷한 건데 수익이 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취득원가 쪽에서 이제 하는 게 아니고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별도로 인식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인식한다. 취득원가로 가는 게 아니라 별도로 인식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건설 같은 것들을 이제 뭐 외부에서 이제 건설할 수가 있지만 자가 건설할 수가 있어요. 자가 건설. 큰 대기업은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건설 회사가 건설 부서도 있는 경우도 있죠. 회사 내에. 그러면은 자체 건설도 이제 하겠죠. 자체 건설도 하면 자가 건설한 유형자산 원가는 외부에서 구입한 유형자산에 적용하는 것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적은 이유가 이제 비교 가능성, 우리가 이제 비교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부 이익, 우리의 내부 이익은 다 이제 당연히 빼야 되는 거고, 낭비로 인한 비상적인 원가도 다 원가가 아닌 겁니다. 중간에 이제 차익 원가가 있는데, 이게 우리 자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길 수가 있죠. 전격 결산. 자가건설에 대한 자산이 적격 자산에 해당되면 우리 차익 원가 1023호 차익 원가 기준서에 따라서 관련 이자 비용을 자산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가 측정에서 이제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 거는 우리가 이제, 현금을 결제 조건. 그러니까 외부 매입하는 경우 이제
바로 현금으로 줄 수도 있지만, 결제. 장기 할부 방식으로 우리가 할부 결제할 수가 있어요. 할부 결제하면 당연히 이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보다 이 금액이 이제 다르겠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제 비교 가능성. 결제 방식에 따라서 취득원가가 달라지면 안 되니까 기준서는 그래서 이 현금으로 하는 현재 가치겠죠. 현재 가치로 우리가 취득원가를 인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지급금이 있으면 자산이 있고 미지급금이 있고 현재가치 할인 차감이 있는 거죠. 현재가치 할인 차감이 이렇게 있어서 금액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이자 비용으로 되겠죠. 그래서 요 문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유형자산 원가는 인식 시점에 현금 가격 상당액이다. 요게 이제 그 의미예요. 요게 이제 현금으로 우리가 하는 사람이 있고 할부로 결제하는 사람이 있는데 회사가 있겠죠. 그러면 그 현금으로 일시에 다 완납했을 때의 기준 금액이다. 이게 그 의미입니다. 현금 가격 상당액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명목가치 미래 현금을 주는 명목가치로 현금 흐름을 단순히 써맨 걸로 하지 않는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금 지급이 일반적인 신용기간 초과에 이연되는 경우 현금 가격 상당액과 실제 총 지급액의 차액은 우리가 이제 자본하지 않고 이자로 인식한다. 이렇게 요 부분은 이제 이자 비용을 처리하는 겁니다. 현금 가격 상당액이라는 게 그 현재 가치 금액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단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교환이에요. 교환에서 얻는 거예요. 교환. 우리가 제공하는 A가 있고 B가 있죠. B. 여기 이제 A를 이렇게 가고 B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자산이 두 개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교환에 대해서 요 실질을 보는 겁니다. 실질은 뭐냐면 이 자산이 성격이 거의 동일한 거냐 보는 거죠. 동일한 거 보려면 미래 경제 효익 차이가 없냐 요걸 보는 거고, 우리가 기준서 용어로는 이제 상업적 실질 이런 걸 이제 보는 겁니다. 상업적 실질 이런 용어를 표현해서 상업적 실질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적 실질이 없으면 뭐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장부 금액으로 인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거기 때문에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평가를 해야 되잖아. 얘랑 그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A의 공정가치하고 B의 공정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A와 B의 공정가치를 다 못 구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마찬가지로 장부 금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하는 경우, 이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측정할 수 없는 경우는 우리가 장부 금액을 하는 거고, A와 B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 상업적 실질도 있고 공정가치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공정가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걸로 하냐? A의 공정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제공한 게 있고 제공받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걸로 할 때는 하냐면 원칙은 더 명백한 공정가치. 제공한 거, 일반적으로 무조건 제공한 거, 제공받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더 분명한 공정가치가 측정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계획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단은 이제 상업적 실질이 그럼 뭐냐,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가 뭐냐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상업적 실질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미래 경제 효익, 요걸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미래 경제 효익. 1번을 보시면 이제 현금, 취득한 자산에 관련된 현금 흐름의 구성이 제공한 자산의 현금 흐름 구성과 다르다. 현금 흐름 구성이 다른 게 이제 효익이 다른 거예요, 효익이. 이런 표현이, 요 표현에 또 이제 구체화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영업 부분의 기업 투기 가치가 교환 거래 결과로 변동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래 경제 효익이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컨셉이 그겁니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달라지냐 안 달라지냐 이런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상업적 실질을 따지려면 경제적 효익이 이거는 뭐 실무에서 뭐 어렵지 않아요. 실무에서는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목적으로서는 좀 판단하겠지만 실무에서는 뭐 크게 이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상업적 실질이 그럼 따질 때 현금으로 따진다는데, 그래서 따질 때는 당연히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게 세후 현금흐름을 따져야 됩니다. 세전 현금흐름이 아니라 세후 현금흐름을 따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의 공정가치는 그럼 어떨 때 신뢰성 있게 측정되느냐 할 때 이제 당연히 이제 공정가치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합리적인 공정가치 추정치 범위 편차가 자산가치에 비해 유지가 않고, 추정치 발생 확률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정을 측정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에 보시면 제가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게 더 명백한 거냐 할 때, 또 명백한 공정가치, 명백한 걸로 한다 그랬어요, 명백한 걸 할 때 문단 보시면 이제 이쪽 문단 보시면 이제 취득한 자산이나 제공한 자산의 공정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취득한 자산이나 제공한 두 개 다죠. 두 개 다 공정 가치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 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공정 가치를 취득한다. 요게 그 얘기입니다. 명백한 걸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다른 문장인데, 그런 정보보조금 받으면 어떻게 하냐. 정보보조금 받으면 우리가 매일 할인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정보보조금 받으면 우리가 이제 차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시 나갈 때 이제 취득원가 부분 있고 총액으로 있고 보조금을 따로 이렇게 차감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주석 공시할 때 보조금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상각유계, 손상, 이렇게 4개. 보조금은 취득원가에서 이제 차감을 해줍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가 한 게 이제 우리가 인식 시점, 인식한 거죠, 인식한 거예요, 인식한 겁니다, 인식.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최초 원가하고 후소 본 거고, 두 번째 본 거는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 측정을 어떻게 하는 거니까 본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영진이 의도한 대로 사용 가능한 상태까지 드는 원가가 드는 거고, 그 다음으로 나온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교환할 때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현금으로 사지 않고 우리가 할부 같은 걸로 샀을 때 취득원가를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다음에 보조금이 있을 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겁니다. 그럼 취득 시점 이후의 측정은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취득 시점 이후는 우리가 이후는 이제 감가상각을 하는 건데, 감가상각을 할 때는 이제 원가 모형이 있고 우리 재평가 모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가가 있고
재평가 모형. 재평가 모형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공정가치 구해서 매번, 특정 기간 동안, 기간에 이제 주기적으로 우리가 재평가를 하는 겁니다. 돈이 들죠, 돈이 들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실제로 재평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재평가는, 재평가 하니까 금액이 하니까, 그러면 재평가하면 이제 이익이 증가가 될 거잖아요. 증가가 되면, 그러면 손익으로 인식하냐를 또 이제 판단해야겠죠. 그렇죠? 재평가는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우리가 바로 기타 포괄로 갑니다. 기타 포괄. 기타 포괄로 인식하는 겁니다. 기타 포괄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평가가 이제 줄어들 수 있죠. 줄어들 수 있으면 먼저 기타 포괄에서 감소시키고, 기타 포괄을 감소시킬 게 없으면 그때 이제 손상으로, 차손으로 비용을 인식하는 겁니다. 비용 인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평가 자산을 이제 제거하면 얘네들도 이제 사라지겠죠. 우리가 이제 금융상품 쪽에서도 우리가 이제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이제 공정가치 인식하면 그 금융상품 제거할 때 계속 날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평가할 때 재평가한 자산 날아가면 제거하면 어떻게 되냐? 얘도 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냐? 얘도 이제 손익으로 인식하는 건 안 되고, 얘는 손익으로 인식하면 안 되고, 이익영업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대체 가능하다. 이렇게. 재평가 모형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 지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순서를 보시면 이제 기업은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 중 하나를 회계 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의 유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니까 유형별로 적용하는 거예요. 유형별로. 유형자산을 유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원가 모형은 여러분들이 그 회계 원리나 뭐 이럴 때 배웠던 했던 것처럼 원가법, 그러니까 정액법, 정률법 이런 것도 쓰는 겁니다.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액과 손상차손 두 개의 차감한 금액을 잠보금액을 한다. 그리고 이제 잠보금액의 정의는 공월 정의로 나왔습니다. 재평가 모형에는 이제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 이제 공정가치가 나오죠.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에 감가상각액과 손실차손 두 개 차감한 재평가 금액을 잠보금을 한다. 재평가할 때는 이제 먼저 재평가 직전 먼저 그 감가상각 먼저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 후에 금액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평가랑 비교하는 거예요. 재평가 모형은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뭐 계산하는 문제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더 다른 거 먼저 기본적인 거 잘 하신 다음에 계산 문제까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평가 모형은 실무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재평가의 빈도는 우리가 이제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지겠죠.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서. 자주 안 변하는 것들은 자주 하지 말고, 자주 바뀌는 것들은 자주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재평가 모형은, 우리 또 재평가는 다 주기도 그렇고, 우리가 임의적으로도 공정가치를 또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잖아요. 원가 모형이 달리 공정가치 모형, 재평가 모형은 우리가 임의성이 좀 있어서 우리가 이제 분식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별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유형별로 유형의 특정 자산만 재평가하는 게 아니라 특정 자산을 재평가했으면 관련된 유형을 다 재평가하는 겁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 유의적이고 급격한 공정가치 변동 때문에 매년 재평가가 필요한 유형자산이 있는 반면에 공정가치 변동이 경무에 빈번한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유형자산도 있다. 이건 뭐 성격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매 3년이나 5년마다 재평가하는 것으로 충분한 유형자산도 있다. 약간 기업의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년 할 수도 있고 3년, 5년마다 할 수도 있고 2년, 4년마다 할 수도 있고.
재평가할 때 그런 장부 금액을 어떻게 조정하냐, 예, 있는데, 재평가할 때, 우리가 이제 원가가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겠죠.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첫 번째는 이제 자산의 장부 금액, 요게 이제 장부 금액이 있죠. 여기 장부 금액. 이렇게 이제 금액이 되어 있으면, 첫 번째는 자산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자산의 총 장부 금액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총 장부 금액 관측 가능한 시장 자료를 기초로 수정하거나 장부 금액 변동에 비례해 수정할 수 있다. 보시면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 손자차를 고려한 후 총 장부 금액과 장부 금액 차이와 같아지로 조정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총 장부 금액 감가상각 누계를 제거한다. 얘를 이제 제거하라는 거고, 그다음 첫 번째 거는 이제 비례적으로, 그러니까 얘도 조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례적으로 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얘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실무적으로는 뭐 이렇게 이게 뭐 말이 뭐 비례고 얘 제거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요거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재평가 금액이 긍정하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실제로 이제, 재평가 관리하는 금액도 쉽지 않다. 이거 알고 있고, 방법은 우리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각의 비례해서 하는 거고, 하나는 그냥 여기서 요 금액 자체를 싹 날려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자산을 우리가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 하나를 특정한 자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자산을 재평가하면 우리가 그 그룹핑된 유형자산, 그룹핑된 유형 전체를 재평가하는 겁니다. 그 임의적으로 못하게끔 하는 겁니다. 동일한 유형 내의 그 유형자산은 같이 동시에 재평가하는 겁니다. 이 동시라는 거는 뭐 특정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재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를 이제 준 겁니다.